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며칠 전 캄보디아는 한국을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전 세계의 동의를 얻으려 했죠. 그런데 미국 법무부가 움직였습니다. 21조 원 압류. 타국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 압류였죠. 영국도 움직였습니다. 런던 시내 캄보디아 그룹 부동산 전면 동결. 역사상 유례없던 일이었어요. 두 초강대국이 동시에 움직인 이유. 바로 대한민국, 한국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은 어떻게 초강대국들을 움직인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간판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푸놈펜 금융가 한복판을 차지하던 프린스 은행의 거대한 로고가 말이죠. 그 자리엔 이제 텅 빈 벽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펼쳐진 광경이었어요. 새벽부터 은행 앞에 수백 명이 줄을 섰습니다. 노인들, 젊은 부부들, 사업가로 보이는 이들까지. 모두 한 손엔 통장을, 다른 손엔 휴대폰을 쥐고 있었죠. ATM 기기 앞줄은 거의 100m까지 이어졌습니다. 기계는 이미 현금이 바닥났다는 표시만 깜빡이고 있었고요. 은행 정문 앞에선 더 급박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은행장 어디 있어요? 내 돈 어떻게 된 거야? 목소리엔 분노보다 공포가 더 짙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돈이 사라지기 전에 구하러 온 거였죠.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니다. 한 나라의 신용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훨씬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스틸입니다. 영국 출신 군사 외교 분석가죠. 지난 20년간 전쟁과 분쟁, 국가 간 갈등을 분석해왔습니다. 나토 분쟁 조정실에서 일했고 UN 안보자문단에서도 근무했어요. 냉정함이 제 무기였습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게 제 일이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 제 책상에 한 장의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한국인 다수가 해외 취업을 빙자해 캄보디아에서 구금 및 폭행당함. 처음 읽었을 땐 단순한 범죄 사건이라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채용 광고로 속아 넘어간 청년들이 감금되고 일부는 귀국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동남아에선 종종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하루가 지나자 각국의 외교 채널이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캄보디아 대사관과 직통 라인을 열었고 경찰청이 국제공조 수사에 착수했죠. 이틀째엔 미국 국무부가 관련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사흘째엔 영국 외무부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스틸 현장으로 가보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사건일 수 있어.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역사적 사건의 서막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엔 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와 한국. 단순 범죄라면 이렇게까지 긴급 외교 라인이 움직일 리 없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저는 즉시 푸놈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이틀 만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됐죠. 프린스 은행의 간판이 철거되고 시민들이 패닉 상태로 돈을 찾으러 몰려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은행 지점마다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은 새벽 4시부터 줄을 섰습니다. 어떤 이는 텐트를 쳤고 어떤 이는 의자를 가져와 앉아 있었죠. 한 노인이 은행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평생 모은 돈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은행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길 건너편 환전소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달러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아침부터 난동이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ATM 기기 앞에 선 한 젊은 여성은 통장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이건 단순한 금융 위기가 아니다. 누군가 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시작점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자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움직였고 영국이 움직였죠. 그리고 그 움직임이 이 거대한 은행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프린스 은행만이 아니었어요. 프린스 그룹 산하의 투자사, 부동산 회사, 리조트, 카지노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제히 철수했고 현지 사업가들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던 프린스 그룹. GDP의 6%에서 8%를 차지하던 거대 제국이 단 일주일 만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 푸놈펜 시내를 걸어 다녔습니다. 금융가를 벗어나자 공포는 더 뚜렷해졌어요. 시장 상인들은 달러만 받겠다며 현지 화폐를 거부했습니다. 물가는 하루 사이에 2배로 뛰었죠. 한 식료품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더 오를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택시기사는 호텔까지 가는 요금을 3번이나 올려 불렀습니다. 손님,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내일이면 차를 못 굴릴지도 몰라요.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아닌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호텔 프런트 직원은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달러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은행이 문을 닫았어요. 한 나라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신뢰입니다. 돈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내일에 대한 신뢰. 푸놈펜의 거리에선 그 신뢰가 하루 만에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경력 중 처음이었어요. 저는 2008년 금융위기도 봤고 그리스 부채 사태도 분석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아이슬란드의 은행 붕괴까지 수없이 연구했죠. 하지만 그 모든 사례들은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경고 신호가 있었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단 일주일이었습니다. 사건이 보도되고 한국이 움직이고 세계가 반응하고 은행이 무너지기까지. 일주일. 이 속도는 비정상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데이터, 모든 경험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속도였죠. 예금 인출률은 전주 대비 230% 상승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한 달 만에 15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급감했어요.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70% 급감했고 항공편 결항률은 60%를 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철수 비율은 45%에 도달했죠. 숫자로 보니 더 명확했습니다. 이건 붕괴였습니다. 그것도 전례 없는 속도의 붕괴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밤하늘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거리엔 불안이 가득했어요. 경찰차가 금융가를 순찰했고 은행마다 경비가 배치됐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줄을 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읽은 그날 밤, 제 모든 경험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세상에 퍼진 지 단 일주일 만에 간판이 사라졌습니다. 푸놈펜의 공기엔 한 나라가 흔들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한국이 건드린 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건드린 건 캄보디아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였고 그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이름은 프린스 그룹. 그리고 그 제국을 움직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첫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이 사라진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될 거라고요. 프린스 그룹.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단순한 대기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푸놈펜에 머물며 조사를 진행하자 제 판단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죠. 이건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은행 붕괴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지 금융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저와 만나기로 했어요.
호텔 로비가 아닌 외곽의 조용한 카페를 지정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을 조사하신다고요? 조심하세요. 여긴 그들의 나라니까요.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주위를 살피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동산, 금융, 건설, 관광, 카지노. 그들이 손대지 않은 산업이 없어요. 푸놈펜 시내 고층 빌딩 10개 중 6개가 프린스 소유죠. 공항 면세점도 최대 쇼핑몰도 심지어 항구 운영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재벌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벌이요? 아니에요. 이건 그 이상입니다. 캄보디아 GDP의 6에서 8%를 차지하는 조직이에요. 이 나라 경제 전체가 그들 없이는 못 돌아갑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한 기업이 국가 경제의 8%를 차지한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어요.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관계라기보다 유착이죠. 고위 관료 중 상당수가 프린스와 연결돼 있어요. 일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죠. 경찰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프린스 그룹이 범죄에 연루됐다 해도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겠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침묵하는 겁니다. 건드릴 수 없는 조직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날 오후 프린스 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로비는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로비엔 경비원만 서 있었고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었고 안내 데스크는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건물에 대해 알아보러 왔습니다. 프린스 그룹 관계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돌아가시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는 프린스 그룹의 사업 영역을 보여주는 대형 패널이 걸려 있었어요. 금융, 부동산, 건설, 관광, 카지노, 물류, 통신까지. 마치 한 나라의 산업 구조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기업이라기엔 너무 조용했고 정부라기엔 너무 비밀스러웠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그 중간 어딘가에 존재하는 무언가였죠. 그날 밤 저는 런던에 있는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회장 천지에 대한 자료를 보내줄 수 있나? 다음 날 아침 제 메일함에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천즈. 중국계 사업가로 한때 중국에서 급부상했던 인물이었어요. 온라인 도박과 암호화폐로 거액을 벌었지만 불법 금융과 카지노 의혹으로 중국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죠. 2014년 그는 갑자기 중국을 떠나 캄보디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국이 시작됐습니다. 푸놈펜 외곽에 카지노 리조트를 세우고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었죠. 은행을 인수했고 건설사를 매입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캄보디아 최대 재벌로 성장한 겁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천즈가 투자한 모든 사업은 현금 흐름이 큰 업종이었어요. 카지노, 부동산, 금융. 모두 자금 세탁에 용이한 분야였죠. 그리고 최근 미국 법무부가 그를 기소했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융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 비트코인 12만 7천 개, 약 21조 원 상당을 몰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어요. 사상 최대 규모의 압류였습니다. 영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런던 내 1000여 명의 자산과 부동산을 동결했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캄보디아에 또 하나의 국가를 세웠구나. 그리고 그 국가는 범죄로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푸놈펜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죠. 놀라운 건 그 흔적이 도시 곳곳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프린스 은행 지점은 메인 스트리트마다 있었고
프린스 부동산 광고는 버스 정류장마다 붙어 있었어요. 프린스 쇼핑몰, 프린스 호텔, 프린스 리조트. 이 도시는 프린스라는 이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프린스 그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일자리도 그들이 만들고 투자도 그들이 하죠. 하지만요. 너무 큽니다. 너무 강력해요. 정부보다 힘이 센 기업이라니 그게 정상입니까?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놀라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현지 외교관 한 명이 조용히 제게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이거 보세요. 프린스 그룹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 리스트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런던. 세계 주요 도시에 프린스 그룹의 사무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리스트 중간쯤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서울. 한국에도 프린스 그룹의 연락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이게 확실한 정보입니까? 외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에 있어요. 투자 홍보 창구 명목으로 운영 중이죠. 합법적인 사무소입니다. 저는 즉시 서울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프린스 그룹 사무소를 확인해 줄 수 있겠나?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였어요. 서울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입구에 작은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코리어 레프러젠터티브 오피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한국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단순히 캄보디아의 기업이 아니었어요.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안에도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국제범죄와 분쟁을 다뤄왔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은 처음이었어요. 프린스 그룹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가 시스템 자체에 침투한 제국이었죠. 그들은 은행을 소유했고 부동산을 지배했으며 정부 고위층과 유착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촉수는 이미 세계 곳곳으로 뻗어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은행 앞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경찰차는 밤새 순찰을 돌았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국이 건드린 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시스템 전체를 장악한 그림자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미 한국에도 드리워져 있었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프린스 그룹 카지노를 찾아갔습니다. 푸놈펜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리조트였어요.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한 경비원에게 물었죠. 언제부터 문을 닫았습니까? 사흘 전부터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대요. 손님들은요? 전부 내보냈어요. 직원들도 대부분 집에 보냈고요.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은 텅 비어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야성을 이루던 곳이 이제는 유령의 집처럼 조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업 중단이 아니었어요.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강경한 대응이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이끌어냈고 그 제재가 프린스 그룹의 자금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 동결, 런던의 부동산 압류, 국제금융망에서의 차단. 천지가 쌓아올린 제국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현지 NGO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프린스 그룹의 어두운 이면을 오래 추적해온 사람이었어요. 프린스 그룹은 겉으로는 합법 기업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인신매매, 강제노동.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프린스가 너무 강력했으니까요. 정부도 경찰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움직였어요.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죠. 그리고 세계가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문제를 다뤄왔지만 이런 속도는 처음 봐요. 저는 그녀의 눈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싸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간절한 희망이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구조, 천지의 경력, 국제 제재 현황, 한국 내 사무소.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금융 범죄, 인권 유린, 국가 시스템 장악이 결합된 거대한 구조였죠. 그리고 한국은 그 구조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국민 보호. 그 한 가지 원칙이 이 거대한 제국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더 이상 캄보디아의 기업이 아니다. 하나의 국가다. 그리고 한국은 그 국가의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공포 속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한마디가 이 도시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실체를 파악한 뒤 저는 서울의 움직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 놀랐어요. 사건이 보도된 지 48시간. 한국 외교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인신매매 및 강제 노동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중대한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입니다.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속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오후 푸놈펜 한국 대사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평소엔 한산하던 대사관이 그날은 달랐어요. 외교관들이 분주히 오가고 경찰 차량이 대사관 앞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급파된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건물로 들어갔죠. 저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대사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밤부터 난리예요. 서울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대요. 피해자 전원 확인, 현지 당국과의 협상, 국제 공조 요청까지 동시에 진행 중이래요. 보통 이런 사안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벌써 캄보디아 외교부에 공식 협의를 요청했고 피해자 가족들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대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48시간. 이 시간 안에 한국 정부는 이미 외교 채널을 열고 현지 조사팀을 구성하고 국제 공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어요.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국제 외교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동남아 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그곳에서 저는 흥미로운 대화를 들었습니다. 미국 외교관 한 명이 말했어요. 한국의 대응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군요. 영국 외교관이 답했습니다. 빠른 정도가 아니죠. 거의 즉각 대응 수준입니다. 보통 이런 사안은 내부 검토만 일주일은 걸리는데 말이에요. 태국 외교관이 끼어들었어요. 한국이 이번엔 정말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상당한 압박을 넣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각국 외교관들도 한국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어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우리는 끝까지 간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캄보디아 외교부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한국 측의 공식 협의 요청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였죠.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현지 언론뿐 아니라 국제 언론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복잡한 국제범죄 사안이며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저는 펜을 잡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변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이런 범죄 조직이 우리 영토에서 활동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도 자국민 교육에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그가 뭐라고 했죠? 자국민 교육? 피해자의 국적을 문제 삼은 겁니까?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피해를 당한 한국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변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해외 취업 사기를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외교석상에서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의 본심이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축소하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말을 듣고 물러설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 오후 한국 외교부의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국제 규범에도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확고했어요. 한국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한국 대사관 근처 카페에서 한국 외교관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어요. 요즘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쁜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전시 상황이죠. 캄보디아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처음엔 우리를 무시했어요. 작은 나라의 항의쯤으로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갈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오늘 아침 캄보디아 외교차관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대화하자고요. 사흘 전만 해도 우리 연락을 무시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박이 먹히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국민이에요. 우리는 국민 생명을 협상 카드로 쓰지 않아요. 그게 우리 외교의 원칙입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국민 생명 앞에 타협은 없다. 그게 한국 외교의 기준선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냈어요. 동남아 지역의 인신매매 및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관련국들의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영국 외무부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죠. 유엔 인권이사회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한국 한 나라의 문제 제기가 국제사회 전체의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각국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각국은 그 요청에 응답했죠. 왜일까요? 한국의 대응이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지키려는 한 나라의 당연한 권리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단 하루 만에 움직였다. 외교가 아니라 의지였다. 일주일이 지나자 프놈펜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료들이 연이어 회의에 들어갔고 경찰은 뒤늦게 관련 시설 단속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국제공조망을 구축했고 각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현지 경찰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왜 이제야 움직이는 겁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압력이 너무 셉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까지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이젠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프린스 그룹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드리고 있군요. 한국이 길을 열어줬으니까요. 저는 그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한 대응이 캄보디아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낸 겁니다.
물론 그 변화는 자발적이 아니었어요. 압박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던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주 동안 여러 외교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한국의 속도는 비정상적이다. 하지만 저는 그게 비정상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정상이었어요.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빠른 대응은 당연한 거였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너무 느렸던 겁니다. 서류 검토하고 내부 회의하고 승인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그런 절차를 최소화했습니다. 국민 보호가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주말 호텔방에서 지난 일주일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보도 후 48시간 만에 외교 채널 개설, 3일 만에 국제 공조 요청, 일주일 만에 각국의 호응과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 변화. 이 속도는 제가 20년간 본 어떤 외교 사례와도 달랐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국도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겐 명확한 원칙이 있었어요. 국민 생명 앞에 타협은 없다. 그 원칙이 외교의 속도를 바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시 곳곳에서 변화의 징후가 보였습니다. 경찰 단속이 시작됐고 언론 보도가 늘어났으며 시민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한국의 한마디가 이 모든 변화를 촉발시킨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런던에 있는 상사에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의 외교 혁명 속도가 정의가 되는 순간.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외교의 본질은 절차가 아니라 의지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고 세계는 그 행동에 응답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한국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보낸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지난 일주일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행 앞에 긴 줄, 공포에 질린 시민들, 단호한 한국 외교관의 눈빛,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의 당황한 표정.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됐지만 동시에 필연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던진 돌멩이는 이제 파문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파문은 푸놈펜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라고요. 국가 간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한국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물러설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국민을 지키는 게 국가의 의무라면 한국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세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결단이 세계를 움직이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72시간이었습니다. 사건 보도 후 3일. 이 짧은 시간 동안 한국 정부는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외교부와 경찰청이 합동 대응팀을 구성했고 국정원이 정보 수집에 나섰으며 사이버 수사대가 디지털 증거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한 부처가 움직이는 데만도 일주일은 걸리는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4개 기관을 동시에 가동시켰습니다. 저는 이 속도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미국은 해외 인질 사건이 발생하면 인질 회복 통합센터를 가동합니다. 하지만 파견팀이 현지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7일에서 열흘이 걸려요. 영국의 외무부 긴급 전개팀은 9일에서 11일 정도 소요되죠. 프랑스 위기센터 태스크포스는 평균 14일 내에 외교 활동을 개시합니다. 이건 결코 느린 게 아니었어요. 국제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72시간이었습니다. 3일.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외교 분석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가 답했어요. 간단합니다.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승인 절차를 최소화하고 부처 간 장벽을 없앴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휘했다고 들었어요. 보통은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평상시엔 그렇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통합작전으로 진행됐어요. 외교부가 협상을 하는 동안 경찰청은 증거를 모으고 국정원은 배후를 추적했죠. 동시다발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외교 대응이 아니라 군사작전 수준의 조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성공적이었어요. 한국이 수집한 정보는 즉시 우방국들과 공유됐습니다. 미국 국무부, 영국 외무부, 유럽연합 본부로 상세한 보고서가 전달됐죠. 그 보고서엔 프린스 그룹의 범죄 구조, 천지의 자금 흐름, 피해자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증거를 제시하며 행동을 촉구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응답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10일째 되는 날, 미국 법무부가 움직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법무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천지와 프린스 그룹 관계자들을 금융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합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12만 7천 개, 약 21조 원 상당을 압류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1조 원.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압류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푸놈펜 호텔방에서 봤어요. 화면 속 법무부 대변인은 침착했지만 그가 발표하는 내용은 폭탄이었습니다. 천지가 지난 10년간 쌓아올린 재산의 핵심이 한순간에 동결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같은 날 오후 런던에서도 발표가 나왔습니다. 영국 재무부였죠. 영국 정부는 천지 및 관련 계열사의 영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은행 계좌, 투자 자산이 포함됩니다. 런던 중심가의 고급 부동산들, 스위스 은행 계좌, 각종 투자 포트폴리오. 천지가 영국에 숨겨둔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묶인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움직인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율된 행동이었죠. 그리고 그 조율의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에 있는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이렇게 빨리 움직인 이유가 뭡니까? 그가 답했어요. 한국이 제공한 정보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금 흐름 추적 자료가 압권이었대요. 우리가 몇 달 걸려 찾아낼 걸 한국은 일주일 만에 정리해서 보내왔다고 하더군요.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 국정원의 디지털 추적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천지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죠. 21조 원의 비트코인 동결. 영국 내 모든 자산 압류. 이건 단순한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사형 선고였어요. 천지가 쌓아올린 제국의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푸놈펜 시내를 걸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변화가 느껴졌어요. 프린스 그룹 계열사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카지노는 영업을 중단했고 부동산 사무소는 텅 비었죠. 한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프린스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안도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안도는 부패한 제국이 무너진 것에 대한 것이고 불안은 그 이후에 대한 것이었죠.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경제의 6%에서 8%를 차지했으니까요. 그게 사라지면 빈자리가 생기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필요한 과정이기도 했어요. 부패한 시스템은 언젠가 무너져야 하니까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초강대국의 칼날, 한국이 촉발한 국제 제재의 해부였어요. 보고서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72시간 대응은 현대 외교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다. 미국이 7일, 영국이 10일, 프랑스가 14일 걸리는 일을 한국은 3일 만에 해냈다. 이는 단순한 속도의 차이가 아니다. 우선순위의 차이다. 한국에게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 외교 의제는 없었고 그 명확한 우선순위가 전례 없는 속도를 만들어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외교 현장을 누볐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이었어요. 한 나라의 결단이 초강 대국들을 움직이게 만든 경우 말이죠. 보통은 반대였습니다. 미국이 먼저 움직이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번은 한국이 먼저 움직였고 미국과 영국이 뒤따랐습니다. 그 순서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컸어요. 세계 질서에서 한국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이어 썼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21조 원 압류와 영국 재무부의 자산 동결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 한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조율된 행동이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피해국이 아니라 국제공조의 주도국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저는 문장을 쓰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이런 순간을 목격하는 건 특권이었어요. 역사가 쓰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요청으로 시작된 국제공조, 사상 최대 규모 제재로 이어져 천지제국 붕괴, 한국 외교의 승리. 72시간 만에 세계를 움직인 나라.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이 포착한 본질은 정확했어요. 이건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니었죠. 정의의 승리였습니다. 한 나라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갔고 그 정의로움이 세계를 움직인 겁니다. 저는 그날 정의가 외교의 언어로 번역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단호함이 미국의 기소장이 되었고 영국의 동결 명령이 되었으며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느리게 오는 법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정의는 72시간 만에 왔고 21조 원의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패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 불의가 심판받는 소리,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가 발표된 지 이틀 만에 푸놈펜의 금융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중앙은행가로 향했어요. 전날 밤 현지 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든요. 내일 새벽부터 프린스 계열 은행들이 난리 날 겁니다. 직접 보셔야 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은행 지점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200명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양복을 입은 사업가부터 시장 상인까지 모두가 같은 목적으로 왔습니다. 돈을 찾기 위해서요. 한 중년 남성이 초조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리셨습니까? 그가 피곤한 얼굴로 답했어요. 새벽 4시요. 어젯밤엔 잠도 못 잤어요. 미국이 프린스 돈을 막았다는 뉴스 보고 바로 나왔죠. 얼마나 예금이 있으십니까? 제 평생 모은 돈이에요. 가게 팔아서 넣어둔 돈까지 합치면 5만 달러쯤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만 달러면 캄보디아에선 큰 돈이었죠. 한 가정이 10년은 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은행 입구에는 경비원 서너 명이 서 있었고 철제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었어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안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이 서류를 나르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의 표정은 창백했습니다. 오전 8시. 드디어 은행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소리쳤죠. 차례대로. 한 명씩만 들어가세요. 하지만 질서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지키려는 절박함에 밀치고 당겼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찌감치서 지켜봤어요. 20분쯤 지났을 때 첫 번째 고객이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현금 뭉치를 쥐고 있었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찾았어요. 돈 받았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술렁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은행 안에서 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못 찾아줘요? 제 돈이라고요.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고요? 언제까지요? 직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는 절박했고요. 정오쯤 되자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ATM 기기 5대 중 4대가 멈췄어요. 현금이 바닥났다는 표시만 깜빡였죠. 남은 한 대 앞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다른 지점으로 이동했어요. 2번째 지점, 3번째 지점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했어요. 어떤 지점은 아예 셔터를 내려버렸습니다. 문 앞에 붙은 공지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임시 휴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게 시스템 점검이 아니란걸요. 한 여성이 셔터를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문 열어요. 제발. 제 돈 돌려줘요. 경찰이 와서 그녀를 진정시켰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중앙은행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인터뷰였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통제 불가능 직전입니다. 프린스 계열 은행들의 예금 인출률이 전주 대비 230% 급등했어요. 외환 보유액도 한 달 만에 15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떨어졌고요. 그 정도면 국가부도 위험도 있는 겁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푸놈펜 공항 근처를 지나갔어요. 출국장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었죠. 한 중국인 사업가가 큰 가방을 끌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상하이요. 여기 더 있을 순 없어요. 돈이 다 날아갈 것 같아서요.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접어야죠. 여기선 더 이상 장사가 안 돼요. 그의 표정엔 아쉬움보다 두려움이 짙었습니다. 저는 공항 통계를 확인했어요.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70% 급감했고 항공편 결항률은 60%를 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철수 비율은 45%에 도달했죠. 숫자로 보니 더 명확했어요. 캄보디아는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내 중심가를 걸었습니다. 평소엔 활기차던 거리가 조용했어요.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았고 레스토랑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이 의자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장사가 안 되네요. 사람들이 돈 쓸 여유가 없대요. 언제부터입니까? 프린스 은행 문제 터진 다음부턴요.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블록 건너편 환전소는 완전히 문을 닫았더군요. 창문에 붙은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달러 재고 소진. 영업 중단. 달러. 캄보디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화폐였죠. 그 달러조차 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켰어요. 현지 방송은 연일 금융 위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프린스 계열 은행 예금자 보호 방안 논의 중. 중앙은행 긴급 유동성 지원 검토. 관광업계 정부의 긴급 지원 요청. 모든 뉴스가 위기를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이 너무 깊었으니까요. 프린스 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제의 심장이었죠. 그 심장이 멈추자 전신이 마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금이 가는 체제 프린스 붕괴 이후 캄보디아의 현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은행 앞에 긴 줄. 공포에 질린 예금자들. 텅 빈 ATM 기기. 떠나는 외국인들. 닫히는 상점들. 모든 장면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붕괴는 단순한 기업 파산이 아니다. 한 나라의 부패한 시스템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은행 앞에 선 사람들은 돈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신뢰를 찾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신뢰는 이미 깨졌다. 한국의 정의가 칼날처럼 세계를 가르자 부패의 성벽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밤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은행 앞에 줄이 설 것이고 또 누군가는 돈을 찾지 못할 것이며 또 어떤 가게는 문을 닫을 겁니다. 이 악순환은 언제 끝날까요? 저는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의 한마디가 이 모든 변화를 시작시켰다는 것. 국민을 지키겠다는 그 단호한 결정이 프린스 그룹을 무너뜨렸고 캄보디아 금융 시스템을 흔들었으며 부패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금융 붕괴가 가속화되던 그 주 국제사회가 푸놈펜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 엠네스티가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저는 그날 오전 푸놈펜의 한 회의실에서 그 보고서를 처음 봤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죠. 캄보디아 내 조직 범죄와 국가기관의 유착 침묵의 공범자들. 보고서는 300페이지가 넘었어요. 몇 년간 축적된 증언과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첫 장을 넘기며 숨을 멈췄어요. 캄보디아 내 70여 개 범죄 단지 중 90% 이상이 여전히 정상 운영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기, 인신매매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이었습니다. 경찰과 범죄 조직 간 유착 사례.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범죄 단지에서 일하던 피해자들의 증언, 뇌물거래 정황, 경찰의 의도적 묵인 사례들. 한 피해자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경찰서장이 범죄 조직에서 돈을 받고 있었대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국가 시스템 전체가 범죄에 공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엔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대표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캄보디아 내 조직 범죄를 추적해왔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범죄 조직과 정부 기관 사이에 광범위한 유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연루됐습니까? 경찰, 이민국, 일부 지방정부 관료들입니다. 그들은 범죄 단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단속하지 않았어요. 일부는 금전적 대가를 받았고 일부는 정치적 압력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죠.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알고 있었습니까? 대표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어요. 고위급에서 모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반드시 보고가 올라갔을 테니까요.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부패는 시스템의 심장부에 있었던 겁니다. 밤늦게 저는 현지 NGO 활동가를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알려졌네요. 오래 기다리셨죠? 3년이요. 3년 동안 증거를 모으고 피해자를 찾고 보고서를 썼어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죠. 왜 이제 발표한 겁니까?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국 때문이에요. 한국이 움직이니까 세계가 주목했고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죠. 타이밍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강경 대응이 만든 파문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파문 속에서 침묵하던 진실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틀 후 푸놈펜 시내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위였어요. 처음엔 수십 명으로 시작했지만 금세 수백 명으로 불어났죠. 저는 그 광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를 팔아넘긴 정부를 규탄한다. 부패한 경찰은 물러나라. 프린스 그룹과 유착한 관료들을 처벌하라. 한 대학생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이 나라를 범죄자들에게 내주지 않을 거예요.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은행 앞에서 돈을 찾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리로 나와 정의를 외치고 있었죠. 금융 위기가 사람들을 깨운 겁니다. 자신들이 살아온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직시하게 만든 거예요. 오후가 되자 시위대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강제 해산은 하지 못했어요. 국제 언론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곳곳에서 현장을 촬영했죠. 한 시위 참가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외국인이죠? 이 모습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무엇을 알리길 원하십니까? 우리도 변화를 원한다는 걸요. 부패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걸요. 그의 눈엔 절박함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했어요. 그날 저녁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총리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가 발표됐죠. 저는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봤습니다. 총리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제사회 여러분.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는 원고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우리 영토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특히 한국 정부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사과. 뒤늦은 사과였지만 그래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관련자들을 조사하겠습니다. 범죄 조직과 유착된 공무원이 있다면 엄정히 처벌할 것입니다. 총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방송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과가 진심이었을까요? 솔직히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치적 생존을 위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국제 압박이 너무 강했고 국민 여론도 악화됐으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진심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달라진 겁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했고 수사를 약속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외교였습니다. 압박과 확인, 그리고 지속적인 감시. 한국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한국 대사관 근처를 지나갔어요. 한국 외교관 몇 명이 차에 타고 있더군요.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끝까지 갈 작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의심과 갈등 캄보디아의 뒤늦은 사과와 한국의 냉정한 대응.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지난 며칠을 정리했습니다. 국제보고서 발표, 시민 시위, 총리의 사과, 한국의 단호한 입장.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한국의 압박이 국제사회를 움직였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내부 고발을 가능하게 했으며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정부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총리의 사과 이틀 후 국제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긴급 외교회의에 저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 대표들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죠. 캄보디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히 고립시킬 것인가? 아니면 재건의 기회를 줄 것인가? 미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사태로 캄보디아의 금융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 직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전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영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제재는 필요하지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죠. 그렇다면 단계적 제재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건부로요.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그를 바라봤죠. 우리는 보복이 아닌 복원을 제안합니다. 한국 대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확했어요.
캄보디아 국민은 피해자입니다. 부패한 시스템의 피해자죠. 우리가 응징해야 할 대상은 그 시스템이지 국민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조건부 협력을 제안합니다.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법치 확립.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우리는 캄보디아 재건에 협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입니까? 한국 대표가 서류를 펼쳤죠. 첫째, 모든 피해자의 안전한 귀국 보장. 둘째, 범죄 조직과 유착된 공무원에 대한 투명한 수사. 셋째, 국제감시단 수용. 이 조건들이 이행되면 한국은 제한적 경제 지원을 재개할 것입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원칙이 담긴 로드맵이었습니다. 처벌과 회복의 균형. 정의와 인도주의의 조화. 태국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태국도 한국의 제안을 지지합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이번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대표도 손을 들었어요. 베트남도 동참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의 문제니까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도미노처럼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미국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죠. 미국도 한국의 제안을 지지합니다. 조건부 협력, 이게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영국 대표도 동의를 표했습니다. 영국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한 나라의 제안이 국제사회 전체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국 대표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복수가 아닌 복원을 선택했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복수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 한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초기에 한국을 무시했잖습니까?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죠. 강한 나라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지키게 만들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었어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세우는 힘. 파괴가 아닌 재건의 힘. 일주일 후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의 조건을 수용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프놈펜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및 국제사회가 제시한 조건을 전면 수용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패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표정엔 굴욕감보다 안도가 보였어요. 길을 잃었던 사람이 방향을 찾은 것 같았죠. 변화는 천천히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선택과 반전, 한국이 보여준 품격 있는 외교.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간판이 사라진 은행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국제 협력으로 끝나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질서를 선택했다. 그들의 침묵은 압박보다 무거웠고 그들의 원칙은 제재보다 강력했다. 한 나라의 결단이 세계를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나는 외교관으로서 그날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밤하늘엔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맑아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그 방향으로요. 총리의 사과가 나온 지 일주일 후 국제공조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방콕이었어요. 중립지역에서 조용히 진행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그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위엔 각국 실무진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미국 FBI 아시아 담당관, 영국 국가범죄청 수사관, 그리고 인터폴 동남아 지부장. 모두가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배후 추적과 실종자 구출. 한국 측 대표가 자료를 펼쳤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7명입니다.
그중 9명이 귀국했고 8명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에 표시된 빨간 점들이었죠. 이 지점들이 의심 시설입니다. 최소 65곳으로 추정되고요. 미국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비슷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설들이 계속 이동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한국 대표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범죄 조직은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있어요. 내부 협조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국 수사관이 말했죠. 캄보디아 경찰 내부에 여전히 유착 세력이 남아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폴 지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가 캄보디아 당국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긴데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대표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독자적 추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작전을 수행하는 거죠. 미국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캄보디아 주권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공식적으로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핵심 정보는 선별적으로만 공유하고요. 영국 수사관이 동의했어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우리도 지지합니다. 회의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긴급 구출 프로토콜, 장기 추적 전략. 모든 게 구체적으로 논의됐어요. 저는 메모를 하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어요. 국경을 넘어선 정의 실현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중국 대표단이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의에 초대받지 못했죠. 한 중국 외교관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회장이 중국계니까요. 민감한 문제죠.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공식적으론 범죄 척결을 지지합니다. 하지만요. 천즈는 한때 중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조심스러운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어요. 범죄는 비난하지만 깊이 개입하진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다음 날 저는 태국 방콕의 한 카페에서 태국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회의엔 참관만 했던 인물이었어요. 태국은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어요. 복잡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태국에도 온라인 사기 조직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연결돼 있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태국도 캄보디아와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의 강경함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해요. 왜죠? 한국이 만든 선례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 태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 우리도 같은 압박을 받을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국제 기준이었죠. 그리고 그 기준은 동남아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베트남 대표와도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을 지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걱정이 있으신가요? 한국처럼 강하게 나가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시스템도 예산도 외교력도요. 솔직히 우리가 그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 부족. 그리고 자국 내 부패 구조가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회의 참석자들과 비공식 저녁 자리를 가졌어요. 미국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결단력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죠.
영국 수사관도 동의했어요. 속도와 강도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건 처음 봅니다. 한국 대표가 겸손하게 답했죠. 우린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실제로 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미국 담당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선례가 될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델이 국제 기준이 될 거예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새로운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빠르고 단호하고 끝까지 가는 방식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콕을 떠나 푸놈펜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택시 기사가 말했어요. 요즘 경찰이 범죄 단지 단속을 시작했대요. 효과가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뭔가 하고 있진 않나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죠. 호텔에 도착해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파급 국격의 무게 한국이 만든 새로운 기준.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8명의 실종자가 여전히 돌아오지 못했고 60여 개의 범죄 단지가 여전히 운영 중이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다. 한국, 미국, 영국의 공조 시스템이 가동됐고 장기전 체제가 구축됐다. 이것이 국격이다. 화려한 승리 선언이 아니라 묵묵한 장기전 준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고 세계는 그 결의를 지켜보고 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완전히 맑아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그 방향으로요. 저는 보고서를 이어 썼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긴장하고 있다. 중국은 거리를 두고 있고 태국은 망설이고 있으며 베트남은 부러워하면서도 두려워한다. 한국이 만든 기준은 이제 그들에게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 나라의 결단이 만든 파급력이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역사의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정의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움직임을 지켜보고 배우고 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내일이면 런던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한국이 멈추지 않는 한 말이죠.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수백 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찾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이 말하는 정의니까요.